네. 자, 그렇다면 IDF 제로 모델의 표현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IDF 제로 모델의 표현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표현 방법은 활동에 대해서 수직적 해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IDF 제로 모델 안에 박스는 어떤 활동 주변에 그려지는 경계를 자연스럽게 구분을 하고요. 그 박스 안에서 그 어떤 액티비티, 즉 활동이 정의가 되겠죠. 이 활동은 더 작은 활동으로 세분화되어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성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을 조립한다 라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다고 하면요. 이것은 뭐 조립 부품에 대한 그런 활동이나 조립 일정을 수립하는 활동이나 또 회사 방침, 지침을 적용하는 활동, 그리고 조립한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 그 다음에 조립된 엔진과 관련된 활동, 뭐 인원이나 투입된 인원이나 장비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에 관한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세부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관계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자동차 엔진을 조립한다고 하는 큰 활동에 대해서 입력되는 요소와 이 활동을 통해 출력되는 요소로 이렇게 관계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층적 구조라는 것은 분석가의 모델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에 대한 명백한 경계 설정을 쉽게 해주고요. 또한 모델의 목적, 관점, 그다음에 주변 여건의 관계에 대한 일관성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이와 아울러 모델 개발에 대한 계층적이고 수직적인 분석 방식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관된 목적이나 관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IDF 제로 모델에서 활동이라는 것은 이런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작업자가 일단 모델의 목적과 활동의 설명이 어떤 정해진 틀, 즉 정형화할 수 있는 관점을, 즉 모델의 목적과 이 활동에 대한 설명을 정형화하는 관점,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목적이라는 것은 모델화 작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죠. 다시 말하면 어떤 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는가, 이 정보가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와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관점은 모델을 구축하고 검토하고 파악할 경우에 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은 판독자가 모델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판독자가 모델 작업자가 어떤 케이스 스터디 중에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액티비티 표현에 대하여 이상적인 거나 또는 추상화된 그런 한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목적이라면 모델화 작업의 목표를 만드는 것이고요. 관점이라 하면 모델을 구축, 검토, 파악할 경우 취해야 할 기준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델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그 제한 요소 또는 규약이 있는데요. 하나의 액티비티가 분해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면 3개에서 6개. 하나의 액티비티에 연결될 수 있는 화살표의 수적 제한. 예를 들면 하나의 컨셉에 6개 이하의 화살표를 가지고 관계를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죠. 자, IDF 제로 모델의 품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러한 모델을 잘 판독하고 그것이 2분 미만의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델에 대한 품질을 만들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IDF0의 제약사항으로는 활동의 시간, 순서를 따라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음입니다. 즉, 중간중간 피드백도 되고요. 이렇게 제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경되고 삽입되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대한 제약이 명확하게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A1, A2, A3는 어떤 활동에 대한 세부 활동인데요.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활동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생산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때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실적이 만약에 모자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자, 제품 생산을 계획대로 했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검사한 실적이 판정을 해서 불량품이 많이 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추가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최초의 생산 계획이 변경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활동의 시간 순서적인 제약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IDEF0 모델의 주요 기능과 또 세부 기능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채용 공고를 한다고 하면 직원 채용 요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직원 채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용 공고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공고를 확인한 응시자들이 지원서를 접수를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서 처리 기능에 되겠고요. 이 지원서 처리 기능에 따른 세부 기능으로는 지원서를 접수하고 지원자 명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원서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를 검토하는 이런 세부 기능이 도출될 수 있겠죠. 자, 지원서를 모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전형 일정에 따라, 전형 계획에 따라 면접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면접 실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 기능으로는 면접 조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결과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면접까지 다 끝나면 이제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용 결정이라는 기능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경력자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종합 토의하고 종합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채용 후보에게 통보하는 이런 세부적인 기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IDF0 방법론에 따라 이 모델을 작성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직원 채용 과정을 처리한다 하는 액티비티가 있다고 하면요. 이에 따른 세부 액티비티로는 지원서나 구비 서류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인사규정과 회사 정관을 적용한다. 그리고 면접위원을 선정하고 인사팀이 관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직원 채용과 관련된 처리가 끝나면 채용 통보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IDF 모델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절차를 분할하는 분할도를 그려보면요. 자, 채용 공고와 관련된 세부 기능, 그 다음에 지원서 처리와 관련된 세부 기능, 그리고 면접과 관련된 세부 기능,
그리고 채용 결정 과정에서의 세부 기능과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조직, 부서들의 역할 같은 것들이 서로 이 액티비티에 맞춰져서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지원서 처리 활동에 대한 2차 분할도로 나타내면 지원서 접수하고 지원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는 이런 2차 분할도가 도출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의 과정을 학습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상의 과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IDF, 즉 Integration Definition 이라고 하는 IDF는 통합분석 설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출현 배경을 보면 1970년대 이후에 산업 시스템 공학적인 관점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구축되어야 할 시스템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차를 의사소통 도구로서요. 그 절차를 기술하며 그 방법론을 개발하고 촉진하게 됩니다. 자, 발전적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이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모델 혹은 설명이라고 하는 다이어그램과 문장으로 구성된 복수의 그 어떤 구문, 신텍스로 표현되죠. 이는 방법론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의사소통과 일관된 직관적인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와 경험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1976년도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발전적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해서 항공이나 우주 관련 가상의 기업 모델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연구가 시작됐어요. 이 연구 결과로 이 IDF 방법론이 제안된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 IDF, 즉 통합분석 설계 방법론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